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으로 423페이지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건축물 관련 행위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건축 허가받아 건축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 승인 당시에 최초의 건축물의 용도와 달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를 용도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용도 변경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시는데, 여기 용도 변경 절차는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군 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게 됩니다.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는 대장이 기재되게 되는데, 애초 용도와 달리 사용하게 되면 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물 대장 내용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관장하고 있는 시, 군, 구청장에게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런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건축 기준에 따라 9가지 시설군으로 건축물을 분류하게 되는데, 그러한 시설군 차이에 따라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교재 순서에 따라 시설군을 우선 살펴놓습니다. 우선 1번 자동차 관련 시설군입니다. 자동차 공장이나 정비 공장 등이 있다면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되고, 2번 산업 등의 시설군입니다. 2차 산업과 관계된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묘지 관련 시설과 장례 시설이 산업 등의 시설군에 포함됩니다. 특히 묘지 관련 시설이나 장례 시설에는 화장터라는 게 포함됩니다. 그 화장터에는 보일러를 가동하기 때문에 산업 등의 시설군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 놓습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 시설군입니다. 방송, 통신시설과 발전소가 여기에 해당되고, 문화, 집회시설군, 문화, 집회시설과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입니다. 문화, 집회시설부터 관광, 휴게시설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앞 글자 따보면 문종, 유관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중에 문종이란 분이 있고, 그 당시에 관직에 등극했다고 하면 문종 때 관리가 되었다, 그런 개념으로 문종, 유관으로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영업시설군입니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판매시설부터 다중생활시설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얘는 시험 볼 때까지 답한 운수로 정리해 놓습니다. 다이소라는 곳에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답한 운수군 영업시설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해 놓습니다. 그리고 교육, 복지시설군입니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앞 글자 조합하면 노교수의 야란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야 놀자라고 하는 TV 광고 보셨다고 하면 노교수의 야, 그렇게 해서 교육, 복지시설군을 구분해 놓습니다. 근린생활시설군은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고시원이라 분류는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한 것이지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주거 업무시설군은 단독택과 공동택, 업무시설, 교정, 군사시설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 밖의 시설은 기타 시설군으로 정정해 놓으시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그래서 축사나 온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설군 9가지와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29가지인데 건축 기준이 유사한 것으로서 9가지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 글자 조합하면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군입니다. 산업 등의 시설군입니다. 전기, 통신 시설군입니다.
문화집회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기타 시설군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이쪽 방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 안전 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이쪽 방향일 때는 낮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광해 단독택에 해당되는 주거 용도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식당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근린 생활설군으로 용도 변경되게 됩니다. 하위 설군에서 상위 설군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이러한 때는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공장은 산업 등의 설군에 해당되는데 이곳을 전시장이나 또는 영화관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 등의 설군에 해당되는 것을 문화 집회 설군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하위 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볼 때까지 문화 집회 설군은 그 세부 용도가 문종, 위관, 그래서 문화 집회 설과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영업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시험 볼 때까지 답한 운수로 정리해 놓습니다. 다중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영업시설군에 해당되고 교육복지시설군은 노교수의 야입니다. 대학에는 노교수님들이 계시고 야놀자의 앱을 생각하시면 광고 생각하시면 노교수의 야, 노인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의료시설, 야영장시설 5가지가 교육복지시설군에 속한다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이게 갖춰지게 되면 용도 변경과 관련된 허가, 신고 대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이란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맞게 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건축 안전 기준에 따라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기둥을 4개 필요로 하는 건축물에서 기둥 8개 필요한 건축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없던 기둥 4개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반면 기둥 8개 필요한 건물에서 기둥 4개 필요한 건축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보통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기둥 8개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4개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 이런 강행 규정 때문에 기둥 배원에다가 공사 중에 인부가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 관한 사항 그렇게 구분하시고 2번입니다.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 사용 승인 받은 가로 해놓습니다.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전에 이루어진다, 후에 이루어진다.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특시, 특도,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에 해당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허가 대상이고 신고 대상은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허가사항과 신고사항 구분하고자 한다면 자산 전문 용도 근주기 정리해 놓으시면 오지선다와 관련된 구체적인 용도 나왔을 때 이 9가지 시설군에 대충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 문제 푼다면 백지장에서 찍어야 되겠지만 공부를 충분히 하고 시험을 보시게 되면 찍어도 정답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설군 9가지와 관련되어 자산 전문 용도 근주기 얘를 정리함으로써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신고 대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얘가 좀 와닿지 않다면
최근 라인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대한 피해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금융 상품을 판매하고자 금융기관에서는 자산 전문 영업팀이 있고요. 그 영업팀원에게 교육시켜야만 상품 판매할 수 있죠. 그 강의 담당하는 자가 성은 근씨이고 이름은 주기이다. 그래서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란 말로 시설군 9가지를 구분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기억 함께 보시면 같은 시설군 안에 같은 시설군 가로 해놓습니다. 용도 변경하려는 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해야 한다. 건축물 대장부터 변경 신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리어머리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 상환의 용도 변경. 그래서 B번은 버리시고 A번만 함께 오십니다. 같은 혹,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환의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재사항 변경 신청마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용도 변경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 신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늠되셨는데 이 허가 신고 대상은 서로 다른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었을 때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허가 대상이고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설군 안에 용도 변경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같은 시설군 안에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종위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데 어제까지 나이트클럽에 해당되는 위락실로 사용하다가 교외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문화집회시설군이라고 하는 같은 시설군 안에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했는데 시군구청장이 작성 비치 보관하는 건축물대장에는 위락시설로 기재되어 있던 것을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에 대한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설군 안에 같은 용도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종교시설과 관련되어서는 교회나 사찰이 있는데 어제까지 교회로 사용하던 곳을 사찰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같은 시설군 안에 같은 용도로 용도 변경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마저 생략한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리하고자 한다면 9가지 시설군 중에 자주 시험에 나오는 문화집회시설군, 문종위관과 영업시설군, 답한, 운숙, 교육복지시설군의 노교소의 약, 이 세부 용도만큼은 꼭 점검해 주시는 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길 겁니다. 자신 있으시죠? 4번 사용 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 여기 4번과 관련되어서는 용도 변경과 관련된 특징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 변경 중에 건축사의 설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사용 승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사용 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 함께 보십니다. 허가 및 신고 대상 경우로서 주셨습니다. 엔드 개념 이해이시죠?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대수선 공사가 수반된 경우 사용 승인에 관해서는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다만 허가 및 신고 대상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수선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허가 및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주셨습니다. 바닥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이고 동그래 놓습니다. 대수선 공사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니하는 경우까지 가로 닫아 놓습니다. 사용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 얘를 잠깐 정리해 놓습니다. 용도 변경 중에 사용 승인 적용 대상은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용도 변경 적용 대상으로서 바닥 면적 합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 절차에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손 등에 대해서는 일단 배제해버리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인 동일한 시설군 내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건축 기준이 같기 때문에 기둥 베어내는 공사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라고 하면 기둥 잘라내거나 기둥 새로 설치하는 그런 용도 변경과 관련된 공사 대상이고 그 바다 면적합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규모 크기 때문에 공사 잘 됐는지 확인고자 사용 승인에 관한 절차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공사 도중에 건물에는 가끔 공사 도중에 사고 발생하지만 그 용도 변경 마친 건축물의 경우는 더 이상 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수반하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의 용도 변경으로 그 바다 면적합 1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규모 크기 때문에 사용 승인 절차에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사용 승인을 생략하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사용 승인 적용 대상이면 바다 면적합 100제곱미터 이상인데 그 바다 면적합이 10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를 수반했다고 하면 건축물 안전에 전혀 영향 없죠. 건축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5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했다면 안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용 승인 대상이고요.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는 사용 승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설계 규정의 준용입니다.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주셨습니다.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다 면적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변경. 그래서 허가 대상부터 500 이상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설계에 대해서는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설계 대상이 되는 것은 용도 변경 중에 허가 대상으로 바닥 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정하는 설계에 관한 규정은 건축사에게 설계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축사의 설계를 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허가 대상이라고 하면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서 보강 공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보강 공사 시에는 기둥 한두 개 더 세워야 되죠. 그런 기둥 세우는 공사의 설계는 용도 변경하는 자 마음대로 하지 말고 건축사에게 반드시 설계 좀 받고 설계 도면대로 공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 갖춘 때는 설계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구분되시겠습니까? 그리고 6번 복수 용도 인정은 최근 우리 주변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한 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용도로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복수 용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수 용도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의 건축물을 단일 목적이 아닌 둘 이상의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 형태를 복수 용도로 한다. 그렇게만 구분하고 마십니다. 하단부의 7번 이야기 이런 건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적용 대상 지역 나옵니다.
여기 적용 대상 지역은 한 20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전부 적용해야 되는 지역과 일부 규정 배제하는 지역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시험 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4번 건축법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양가 1번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있습니다. 얘는 재미로 함께 보시는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래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택 건축 촉진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지금 공동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겁니까? 새로 공동택 만들고자 하는 겁니까? 새로 공동택 만드는 겁니다. 다만 15년, 20년 뒤에 해당 공동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 까다로운 공동택을 만드는 것이다. 쉬운 공동택을 만드는 것이다. 20년 뒤에 쉽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공동택을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지 이해하신 겁니다. 공동택을 다음 요건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 건축 허가 신청하게 되면 용적률, 높이 제한, 일조학부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100분의 120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는 공동택을 새로 만들고자 뭐하면 건축 허가 신청하면 용적률, 높이 제한, 일조학부에 관한 높이 제한 세 가지를 120% 완화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만들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여기 리모델링은 새로 공동택을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축 자원 최대한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건축 자원을 절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권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2번, 3번 잘 모릅니다. 그리고 428페이지에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다시 우리 건축물과 관련된 적용 대상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개념 정의 함께 보셨고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 자체이지만 건축물과 분리된 공작물로서 안전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용담, 사광, 8고, 5태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할 수 있죠. 올해 개정된 4m 초과하는 광고판 그리고 4개 탑. 그 4개 탑에 철탑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철탑은 6m 초과 시에 축조 신고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광고탑, 장식탑, 기념탑, 첨탑 4가지죠.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건축법 적용할 것인지 배제할 것인지 법령 적용 관계를 살펴보셨고 이제 건축물과 관련되어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건축 면적과 연면적, 높이, 층수, 규모에 관한 사항들을 이제 함께 정리해 나갑니다. 우선 지하층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십니다. 지하층이란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래서 건축의 바닥이 지표 아래에 있다고 하면 일단 지하층과 관련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한 것이고 로서 동그래 놓습니다. 엔드 개념이죠. 바닥에서 지평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분의 1 줄만 쳐놓습니다. 한 줄 밑에 가중평균이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건축사 시험, 기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나중에 궁금해지시면 한번 읽어만 놓으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 지하층이라는 것을 함께 보셨는데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물 한 개 층이 지표 아래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확실하게 지하층이고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면 지상층인데 반지하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바닥은 보통 그 두께가 20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바닥 중에 발을 올려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닥 윗면이라 하고 한 층 이외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층고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표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저 층고의
2분의 1 이상일 때는 지하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층고가 4m인데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1m면 2분의 1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때는 지상층이 되고 2m, 3m라고 하면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반지하는 지하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의 바닥이,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다고 무조건 지하층 되는 거 아닙니다. 층고에 대한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높이를 비교할 때 2분의 1 이상인 때만 지하층 된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2번 거실 그냥 지나가시고 3번 주요 구조부입니다. 현재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건축물은 구조와 설비로 구성되게 됩니다. 특별히 화재 발생했을 때 화재 진압하기 위한 소방 설비, 통신 설비, 전기 설비란 말 들어보신 적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시설 설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구조에 대해서는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로 현재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주요 구조부는 건축의 뼈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를 주요 구조부라 표현하고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구조가 있다면 부속 구조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주요 구조부라 합니다. 여기 내력벽에 대해서는 기둥과 똑같이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못질하면 못이 튕기는 곳이죠. 기둥 자주 보셨죠? 바닥 지금 밟고 계시죠? 그리고 보는 대들보라는 개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천장이 없는 지하 주차장 방문하시게 되면 위층 바닥에 붙어 수평으로 형성되어 있는 돌줄된 구조물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라 표현합니다. 지붕틀, 지붕 자체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 지붕틀이. 그래서 이 지붕틀은 우리 건축법이 196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붕 외관 잡아주기 위한 야구 방망이 비슷한 목재를 지붕틀이라 표현합니다. 지붕이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 무엇이 지붕틀이 주요 구조부에 해당된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다만 사이 기둥이나 지하층 바닥 주셔놓습니다. 이 지하층 바닥 바로 밑은 땅입니다. 바닥이 주저앉을 필요 없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시킵니다. 자금보 차양 5개 계단 주셔놓습니다. 건물 밖에 설치한 계단은 주요 구조부이다 아니다. 그래서 한 줄 밑에 제외한다. 지하층 바닥과 5개 계단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시킨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4번 리모델링입니다.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 그리고 일부 증축,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수선 추천오시고 증축, 개축 동그래 놓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개축마저 리모델링 범위에 포함시킨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5번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그냥 한번 보시면 아 그런 개념이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6번 설계도서 건물 건축할 때 설계도 필요하죠. 그것을 건축부에서는 설계도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7번 그냥 지나가시고 8번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9번 부속 구조물은 큰 의미는 없는데 같은 대지에서 추천없습니다. 주된 건축물과 분리 추천없습니다.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주종관계 따지게 되면 얘는 종물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잘 되는 식당 보게 되면 식당 건너편에 땅을 마련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부속 건축물이 아니라 부속 용도입니다. 그러면 같은 대지 안에 지하층을 주차를 만들게 된다면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속 용도이고요. 같은 대지 안에 기존 건축물과 분리되어 기존 건축물의 이용 관리에 사용되는 주차장, 창고 등이 있다면 이를 부속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부속 건축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같은 대지란 말 필요하고 분리란 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10번 부속 구조물
환기구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환기구 바로 밑에 환기시설물이라고도 적어놓습니다. 환기시설물이나 환기구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꼭대기층에는 바람 불면 환기시키기 위한 환기 설비가 뺑뺑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환기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기 흡입구, 배기구, 이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환기구 또는 환기시설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환기구는 환기시설물과 같은 말로서 부속 구조물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만 정리해 놓습니다. 11 부속용도 그냥 지나가시고 12번 발코니 찾으셨죠.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건축물 외벽에 외벽 주놓습니다. 부가적 설치하는 공간을 말하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주택부터 발코니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거실, 침실,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폐율 때문에 대지 안에 공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을 전망 휴식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얘를 테라스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용적률 차이에 따라 아래층의 건축 면적과 위층 건축 면적이 차이 나서 이곳을 전망 휴식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얘를 베란다라 표현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 외벽면에 돌출된 구조 설치하고 유리창 샤시에서 주택 내부 공간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발코니라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평상시 이 부분을 발코니라 부르십니까? 베란다라 표현하십니까? 베란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발코니 확장해서 발코니를 거실, 침실로 넓게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법률에서는 발코니가 되게 됩니다. 오늘 발코니에 관한 정확한 개념을 아셨다고 가족분들에게 오늘부터 얘는 발코니야, 다 같이 발코니를 보자고 이야기하시면 가족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오랜만에 공부하시면서 사람 달라졌다고 하면서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용했던 표현대로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시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다. 그 단어가 감정이입 안 되셨다고 하면 지금은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발코니를 발코니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심정. 다만 우리 아파트의 발코니를 거실, 침실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에만 거실, 침실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상가나 공장에 발코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창고 등의 용도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뭐만? 주택만 가능하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13, 고층 건축물입니다. 여기 건축물 종류와 관련되어서는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다음 주에 건축물 종류부터 함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 이렇게 잠깐 살펴놓습니다. 건축물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요소에 관한 사항들을 살피시는데 구조를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로 구분한다. 여기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 바닥과 옥의 계단이라는 것 구분하셨고, 부속 구조물로서 잠깐 받아 적으셨지만 환기구, 환기시설물이라 표현하면 그것은 부속 구조물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물 건축하다 보면 지하층 눈에 볼 수 있죠.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경우로서 지표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그리고 발코니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 정도를 한번 정리해 놓으시게 되면
건축물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은 잘 정리되신 걸 겁니다. 다음 주에는 건축물 종류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규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십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